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리며 신방의 붉은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게 만들었다. 고요하고 엄숙해야 마땅할 첫날 밤의 신방에서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모간기러기 나무 조각이었다. 신랑 김정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마를 향해 날아오던 그 묵직한 목조각을 피했고, 그것은 뒤편에 놓인 병풍을 강타하며 바닥으로 둔탁하게 떨어졌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저것을 정통으로 맞았더라면 초래청에서의 맹세가 무색하게 오늘 밤이 자신의 제삿날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정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겹겹이 두른 화롯의 화려한 자수가 무색하게, 족두리를 쓴 신부 최은수의 얼굴은 수줍음 대신 살기 어린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에 달린 흉배가 거칠게 요동쳤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지금 미친 개야? 감히 남편에게 기러기를 던져? 네가 정령 소박을 맞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냐? 정호가 가끈을 고쳐매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엄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은수는 그 호통에 기죽기는커녕 치마자락을 걷어차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고 입술은 비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남편? 누가 내 남편이란 말이오? 댁 같은 한량에게 시집을 오느니 차라리 비구니가 되어 산속에 틀어 박히는 게 나았을 것이오. 술에 절어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가장 행세란 말이오. 은수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정호의 귓가를 때렸다. 신방 안에는 달콤한 합한주의 향기 대신 서로를 향한 해묵은 원망과 비난의 도끼만이 가득 차올랐다. 촛농이 녹아내리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사실 이 사단이 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김정호와 최은수 두 사람은 한양 바닥이 좁다 할 정도로 소문난 앙숙 중에 앙숙이었다. 그들의 악연은 코올리게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정호의 기억 속에 은수는 언제나 표독스러운 암고양이였다. 서당 훈장님 몰래 자신의 부통에 개구리를 넣어두어 혼비백산하게 만든 것도 은수였고, 연못가에서 잉어밥을 주던 자신의 등 뒤를 밀어 한겨울 얼음물에 빠뜨린 것도 바로 저 요물 같은 계집아이였다. 그때의 치욕은 아직도 정호의 뼈에 사무쳐 있었다. 반면 은수의 기억 속의 정호는 비열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졸장부였다. 자신이 아끼던 댕기 머리에 몰래 먹물을 튀겨놓고는 시치미를 떼던 그 뻔뻔한 얼굴,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마귀 할멈이라 놀려대던 그 경박한 웃음소리를 은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게 된 것은 순전히 철없는 두 아버지들의 술주정 때문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름 전, 만월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다. 정호의 부친인 김대감과 은수의 부친인 최대감은 중마고우이자 조정의 동료로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기 위해 주막에 들렀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두 대감은 서로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정호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과거 급제는 아직 못했으나 풍채가 좋고 문장이 수려하니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일세. 김대감의 허풍의 질세라. 최 대감 또한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청을 높였다. 우리 은수는 또 어떠한가. 여느 산의 대장부 못지않은 기계와 살림 솜씨를 갖췄으니 데려가는 집안은 3대가 덕을 쌓은 게지. 술기운이 이성을 마비시킨 그 순간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내기를 하고 말았다. 누가 더 자식을 빨리 혼인시키느냐를 두고 객기를 부리다가 급기야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끼리 사돈을 맺자라는 망언을 내뱉고 만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밀려온 기억의 두 대감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 가문에서 취중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는 명분하에 이 비극적인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말았다. 다시 현재의 신방. 정호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렸다. 눈앞에 은수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억울함의 물기가 살짝 비치는 듯했다. 이보시오, 부인. 아니, 최소저. 정호가 짐짓 점잖은 척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건넸다. 우리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혼례가 어디 내 원해서 한 것이오? 나 또한 자다 날벼락 맞은 격이란 말이오. 헌데 어찌하여 모든 화풀이를 나에게 하는 게요? 정호의 말에 은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어젯밤 기방에서 기생들을 끼고 이 결혼은 내 인생의 무덤이다. 라며 곡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게 신랑이 할 짓입니까?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은수의 지적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실언이 벌써 저 여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니 참으로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정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신방 한 구석에 놓인 원앙금 침이 유난히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이불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한다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빙벽만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취중의 한 실언일 뿐이오. 사내대장부가 술 한 잔 마시고 신세 한탄 좀 한 걸 가지고 그리 꼬투리를 잡다니. 역시 자네의 속 좁음은 여전하구려. 정호가 짐짓 핀잔을 주자 은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속이 좁아? 그래요. 나 속 좁은 여자입니다. 그러니 그 넓은 아량 가지신 서방님께서는 오늘 밤 저 문 밖에서 주무시지요. 내 좁은 속으로는 댁과 한방에서 숨쉬는 것조차 역겨우니 은수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축객령을 내렸다. 첫날 밤에 신랑을 내쫓다니 이는 칠거지약에 해당할 법한 폐악이었으나 은수의 표정은 단호했다. 정호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보시오, 여기가 내 집이오. 그리고 오늘은 첫날 밤이란 말이오. 밖에는 하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텐데 나더러 나가라고? 내 체면은 어찌 되란 말이오. 정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은수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응수했다. 체면? 기방에서 곡소리 낼 때 이미 댁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 못 나가시겠다면 좋습니다. 내가 나가지요. 은수가 정말로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정호는 기겁하여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신부가 첫날 밤에 신방을 뛰쳐나갔다는 소문이 나면 김씨 가문은 한양 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알았소. 알았으니 진정하시오. 거참 성격 한번 대단하구려. 정호는 억지로 은수를 자리에 앉히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신방 안의 촛불은 이제 심지만 남아 가물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이대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호는 머릿속을 굴리며 타개책을 모색했다. 저 드센 여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정호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좋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은수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차피 물릴 수 없는 혼인,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며 사느니 차라리 남남처럼 사는 게 어떻겠소. 정호의 제안에 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남남처럼 이라니요? 말 그대로요. 정호는 탁자 위에 놓인 종이와 붓을 가져왔다. 그리고 일필이지로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기방을 가든 시외를 가든 자네는 상관하지 마시오. 나 또한 자네가 안채에서 무엇을 하든 터치하지 않겠소.
정우가 붓을 들어 은수에게 보여주었다. 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붓을 빼앗아 들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수는 정우가 쓴 글귀 아래에 또박또박 글을 써 내려갔다. 둘째, 가문의 대소사나 제사 때에는 완벽한 부부 연기를 한다. 밖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면 그날로 대개 상투를 잘라버리겠소. 섬뜩한 조건이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상투가 잘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셋째, 정호가 다시 붓을 잡았다. 각방을 쓸 수는 없으니 이 방 안에서 철저히 영역을 나눈다. 저 병풍을 기준으로 이쪽은 나의 영토, 저쪽은 자네의 영토요. 넘어오면 정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은수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넘어오면 짐승 취급을 해도 좋소. 동의하오. 두 사람은 마치 적국의 사신들이 휴전 협정을 맺듯 비장한 표정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부부 불가침 조약. 이것이 두 사람의 기막힌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였다. 조약을 맺고 나니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적어도 매일같이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탓일까. 두 사람 모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럼 약조한 대로 나는 저 병풍 뒤에서 자겠소. 부인은 침상에서 주무시오. 정우가 짐짓 배려하는 척하며 요 하나를 끌어다 병풍 뒤로 사라졌다. 사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것은 질색이었지만 저 무시무시한 여인 옆에서 자느니 차라리 등이 베기는 편이 나았다. 은수는 침상에 홀로 남겨졌다. 화려한 금침이 텅 비어 보였다. 그녀는 족두리를 벗어 내려놓고 무거운 화롯을 벗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혼인인가? 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정호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허리야. 작게 들리는 신음소리에 은수는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철천지 원수 같던 놈이 남편이 되었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혼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와 병풍의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은수는 벽을 바라보며 앞날을 걱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엉터리 같은 휴전 조약이 그들을 더 깊고 복잡한 인연의 굴레로 채삼하게 될 줄은. 그리고 언젠가 이 차가운 방안이 서로의 온기로 채워지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지금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병풍 너머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부인. 은수는 짐짓 자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자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까 그 기러기 던진 거 말이오. 솔직히 좀 무서웠소. 정호의 뜬금없는 고백에 은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피식 입가에 다시금 미소가 번졌다.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사내였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아주 조금은 밉지 않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신방 안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 잠겨들고 있었다. 그렇게 원수 같은 두 남녀의 첫날 밤은 칼부림도 아니고 정사도 아닌 어설픈 동거의 시작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계절의 흐름은 인간사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고도 정직하게 흘러갔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어느새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담장 너머 매화나무는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김정우와 최은수의 신혼집에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 같은 한기가 감돌고 있었다. 아니, 차라리 한겨울의 냉기가 나았다. 지금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는 기류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의 뜨거운 마그마와도 같았다. 혼례 첫날 밤 맺은 그 황당무계한 부부 불가침 조약은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서로의 신경을 갉아먹는 치열한 심리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유명한 기방, 취향루.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진 이곳의 상석에는 김정호가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양옆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아양을 떨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정호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나 눈빛만은 묘하게 또렷하여 좌중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 넷이 한수 읊을 테니 들어보거라. 정호가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며 호기롭게 외쳤다.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내님은 찬바람만 쌩쌩 부네. 꽃은 피어 나비를 부르는데 우리 집 아모랑이는 몽둥이를 드네. 에헤라디야, 이내 신세야. 정호의 자주 섞인 타령의 기생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정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대낮부터 술 타령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집안에 있는 그 여인, 최은수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다. 보통의 아내라면 남편이 며칠째 기방을 제집든 아들듯 하면 머리 끄덩이를 잡으러 오거나 최소한 하인을 시켜 들어오라는 전갈이라도 보내는 법이다. 하지만 은수는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정호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밖에서 객사를 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한 그 태도가 정호의 자존심을 긁다 못해 난도질하고 있었다. 두고 보자. 최은수, 네가 언제까지 그 고고한 척을 할 수 있을지 내 기필코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 테다. 정호는 홧김에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통금 시간을 알리는 인정 종소리가 울릴 때쯤이 되어서야 정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사랑채의 불은 꺼져 있었고 안채 역시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정호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며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이보시오, 가장이 돌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게요. 술기운을 빌려 큰 소리를 쳐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한가운데 놓인 병풍 너머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정우는 허탈한 마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다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 하나를 발견했다. 덮개를 열어보니 해장국 한 그릇과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를 본 정우의 입가에 픽 실소가 터져 나왔다. 독한 여편네. 꿀물이라도 타놓을 것이지. 투덜거리면서도 정우는 차갑게 식은 해장국을 단숨에 들이켰다. 콩나물의 비릿함과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꼬인 속을 풀어주었다. 비록 말은 험하게 해도 남편이 객사할까봐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놓은 은수의 소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감동하기엔 두 사람의 골은 너무나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정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은수가 아침 밥상머리에서 단아한 얼굴로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오늘부터 댁의 용돈을 절반, 아니 3알로 줄이겠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 3알, 그게 말이 돼요? 사내대장부가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 법인데. 정우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알을 씹으며 대꾸했다. 그 사람 만나는 일이 기방에서 술 타령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를 못 느끼겠군요.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지난달 주막 외상값만 해도 황소 한 마리 값입디다.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전답을 다 팔아먹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제 뜻에 따르세요. 이건 횡포요. 가장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요.
정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은수는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보이며 옛길을 박았다. 곳간 열쇠는 제가 관리합니다. 억울하면 과거에 급제해서 녹봉을 받아오시던지요. 아, 참. 기방 외상값은 제가 갚아두었으니 그리 아십시오. 더 이상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마시고요. 은수의 논리 정연하고 차가운 공격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돈줄을 쥐고 있는 자가 권력자인 법. 정호는 분통을 터뜨리며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지만 주머니가 텅 빈 신세라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는 사랑채 캔마루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쉬는 신세가 되었다.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호랑이 같은 마누라에게 꽉 잡혀 사는 꼴이라니. 친구들이 알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초여름의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정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은수의 이종사촌 오라버니인 민우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며 김씨 가문을 방문한 것이다. 민우는 정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거기에다 이미 지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로 재직 중인 그야말로 엄친아의 표본이었다. 민우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졌다. 하인들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은수의 태도였다. 오라버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은수가 버선발로 마루까지 뛰어나와 민우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호가 결혼 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듯 맑고 상냥했으며 눈빛은 다정함으로 반짝였다. 정호는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떡 벌렸다. 저 여자가 미쳤나? 나한테는 찬바람 쌩쌩 불더니 저 샌님 같은 놈한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기세네. 정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묘하게 속이 뒤틀리고 배가 아픈 인정하기 싫지만 명백한 질투였다. 안채 대청마루의 다과상이 차려졌다. 정호는 체면상 자리를 피할 수도 없어 억지로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은수는 정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우에게 차를 따르며 담소를 나누었다. 오라버니, 어릴 적 저에게 선물해 주신 시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연명의 시를 읊어주시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민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은수 너야말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 그지없었지. 네가 사내로 태어났다면 정승판서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두 사람의 대화는 시와 그림, 세상 돌아가는 이치 등 고상하고 우아한 주제들로 채워졌다. 그 사이에서 정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기방의 유행가와 술 이름뿐인데 저들은 별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정호가 헛기침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처남. 아니, 민우 형님. 홍문관 일이 많이 바쁘시다지. 그 퀴퀴한 책 냄새 맡으며 하루 종일 갇혀 있으려면 참 답답하시겠소. 사내라면 모름지기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데 말이오. 정호의 빈정거림에 민우는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 말이 맞네. 매제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이 부럽기도 하지. 허나 나라시를 돌보는 즐거움 또한 크다네. 매제도 이번 식년시 3년마다 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학업은 많이 진척되었는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정호는 말문이 턱 막혔다. 책을 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은수가 옆에서 싸늘한 눈초리로 정호를 쏘아보았다. 우리 서방님께서는 학문보다는 풍류의 조예가 깊으셔서요. 밤마다 달을 보며 시상을 떠올리시느라 낮에는 도통 책을 못 보신답니다. 은수의 비꼬는 말투에 정호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우가 돌아간 후 그날 밤의 신방은 전장과도 같았다. 정호는 씩씩거리며
병풍을 걷어찼다. 이보시오, 당신 오늘 태도가 그게 뭐여? 남편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더니 외간 남자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남들이 보면 내가 아니라 저자가 남편인 줄 알겠소. 정호가 폭발하자 은수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외간 남자라니요. 제 사촌 오라버니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쳤다고요? 말 조심하세요.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안주인의 도리입니다. 댁처럼 손님 앞에서 무식한 소리나 해대서 집안 망신시키는 것보단 100번 낫지요.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과거 급제 못하고 글 공부 싫어해서 무식하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누라가 딴 놈 보며 웃는 꼴은 못 보겠소. 정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은수가 잠시 멈칫했다. 정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 그 투박한 질투심을 읽은 탓일까. 하지만 그녀 역시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게 그리 억울하면 댁도 번듯한 사람이 되시든가요. 매일 술 타령에 한량짓이나 하면서 존경받길 원하십니까? 민우 오라버니 발가락의 때만큼이라도 닮아보세요. 은수의 날카로운 일갈은 정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참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됐소, 말이 안 통하는구려. 정호는 책 돌아서서 자신의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등 돌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녀도 민우에게 그토록 살갑게 군 것은 정호를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조금이라도 그가 질투를 느끼고 정신을 차리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린 정호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사과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벽이 더욱 높게 쌓였다. 정호는 기방 출입을 끊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사랑채에 틀어박혀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마당에 잡초를 뽑는 등 의미 없는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다. 기가 죽은 정호의 모습에 은수는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 차라리 예전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슬며시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밥상에 올리거나 밤늦게 책을 읽는 척하며 정우의 기척을 살피곤 했다. 여름이 깊어지며 장마가 시작되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때리던 어느 날,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었다. 김정호, 죄인 김정호는 나오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정호와 은수 앞에는 험상 모는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정호가 항변했지만 포교는 차가운 표정으로 포승줄을 던졌다. 선해청 대동미를 관리하는 관청의 창고지기 일을 도우며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자세한 건 관아에 가서 문초를 받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정호는 아버지의 강권으로 며칠 전부터 선해청의 말단 서기로 이름을 올리고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돈에는 손도 댄 적이 없었다. 이건 모함이요. 난 맹세코 도둑질 따위는 한 적 없소. 정호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비에 젖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정호의 눈에 하얗게 질린 은수의 얼굴이 들어왔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녀의 모습. 정호는 억울함보다 은수가 자신을 도둑으로 오해할까봐 그게 더 두려웠다. 부인, 나 아니오. 정말 아니오. 정호가 끌려가며 절규하듯 외쳤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은수는 빗속에 털썩 주저앉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도 보기 싫다며 구박했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억울하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연민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람을 지키고 싶은 본능, 그리고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부부의 연희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은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결기가 들어찼다. 내 남편을 건드려? 감히 누구 마음대로. 은수는 진흙투성이가 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한 지붕, 두 계절의 냉전은 끝났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이름 모를 죄수들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역겨움이 차올랐다. 김정호는 차가운 돌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혹독한 문초로 인해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정강이는 곤장을 맞아 피멍이 들다 못해 터져나갔고 입안은 터져서 쇠맛이 감돌았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절망감이었다. 내 놈이 선해청 곡식을 빼돌린 것을 다 알고 있다.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신문관의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날아들던 몽둥이질이 아직도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울부짖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각본은 짜여 있었고 정우는 그저 그 각본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운명인 듯했다. 정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한량 김정우 기생 치마폭이나 쫓아다니다가 도둑 누명을 쓰고 객사하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문득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은수, 독한 여자.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눈빛. 아마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몰랐다. 골칫덩어리 남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참에 이혼장을 내밀고 그 잘난 사촌 오라버니 같은 사람을 찾아 떠날 구실이 생겼다고 기뻐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지. 나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하느니. 정호는 눈을 감았다.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다가올 죽음을 혹은 유배를 기다리는 것뿐. 한편 김대감 댁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정호에 붙인 김대감은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모친은 실신하여 의원을 부르고 난리가 났다. 하인들은 주인이 영모에 준하는 횡령죄로 잡혀갔으니 이제 우리도 다 죽은 목숨이라며 짐을 싸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집안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 혼란의 한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도 냉철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 바로 최은수였다. 모두 동작 그만. 안채 대청마루에서 은수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다. 짐 보따리를 챙기려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은수는 평소의 화려한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서방님께서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으셨다.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도망칠 궁리를 해? 내 놈들이 정령 김씨 가문의 녹을 먹고 사는 종들이란 말이냐. 은수의 질책에 늙은 행랑아범이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다. 하지만 아기씨, 아니 마님, 관아에 끌려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닥쳐라. 은수가 말을 잘랐다. 내 남편은 도둑질을 할 위인이 못 된다. 그 사람은 게으르고 철이 없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할 만큼 영악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아. 기묘한 변호였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은수는 하인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명했다.
지금부터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라. 밖으로 헛소문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탕약을 다려라. 만약 한 놈이라도 도망치다 잡히면 내 손으로 관아에 넘겨 추노꾼을 풀 것이다. 서슬퍼런 그녀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집안을 정리한 은수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개함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친정에서 해온 폐물들이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신 산호 비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옷가락지, 그리고 아끼던 놀이개들, 하나하나 사연이 깃든 소중한 물건들이었다. 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손끝으로 비녀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보자기를 펼쳐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깟 돌덩이들이 무엇이 중요하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은수의 눈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보자기를 단단히 묶어 품에 안고 쪽문을 통해 집을 나섰다. 한양의 유기전 뒷골목, 전당포와 밀거래가 오가는 은밀한 거리에 앳된 선비 차림을 한 사내가 나타났다. 남장을 하는 수였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수염까지 붙였지만 고운서는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만은 능숙한 장사치 같았다. 전당포 주인 앞에 폐물 보따리를 털썩 내려놓으며 은수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값을 후하게 쳐주시오. 급전이 필요하오. 주인이 눈을 번뜩이며 물건을 살폈다. 물건이 예사롭지 않구려. 대가 100만하님의 물건 같은데 혹 작물은 아니오? 말이 많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이 바닥의 룰이라 들었소만. 은수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다. 서늘한 협박의 주인은 군말 없이 전표를 끊어주었다.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쥔 은수는 곧바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정호가 일하던 선해청 주변의 짐꾼들과 주막의 왈패들에게 돈을 뿌리며 탐문했다. 최근 선해청 창고에서 밤늦게 수레가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새로 들어온 서기가 누명을 썼다는데 혹시 짐작 가는 자가 없는가?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자들도 엽전 꾸러미 앞에서는 술술 정보를 토해냈다. 개 중에는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보름 전 달이 없는 밤에 박주사란 놈이 웬 왈패들과 함께 창고 뒷문으로 쌀가마니를 빼돌리는 걸 본 것 같수다. 그놈들이 관아에 높은 분 뒷배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다들 쉬쉬했지. 박주사, 정호에게 선해청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은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람 좋은 정호의 성격을 이용해 자신들의 횡령을 덮어 씌울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다. 은수는 이가 갈렸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물증 혹은 그 박주사라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은수는 밤이 깊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다. 흙탕물에 옷이 젖고 갓이 비뚤어져도 멈추지 않았다. 평소라면 치맛자락에 흙이 묻는 것조차 질색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남편 생각뿐이었다. 사흘 뒤 옥사면 회실. 뇌물을 듬뿍 받은 옥졸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철창 너머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정호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딱지가 눌어붙은 옷까지 은수는 숨이 턱 막혀왔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하고 한심하게 여기던 내 남편이 아니던가. 그런데 왜 저 처참한 몰골을 보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픈 것일까? 여보시오.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은수를 향했다가 이내 크게 흔들렸다. 그가 헛것을 보는 듯 눈을 비볐다. 부인, 자네가 여긴 어찌? 정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은수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짐짓 표정을 굳혔다. 가져온 찬압을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굶어 죽어 귀신이 되면 내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서요. 정호는 멍하니 찬압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흰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그가 평소 좋아하던 장조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이온장, 가져온 거 아니었소? 정호가 힘없이 물었다. 은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혼은 무슨. 내가 댁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고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도 못 받고 억울해서 이대론 못 끝냅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물기 어린 진심을 정호가 모를 리 없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밥을 씹는지 눈물을 삼키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다. 천천히 좀 드세요. 체하겠습니다. 은수가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들으세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박주사란 자가 범인입니다. 그 자가 왈패들과 짜고 군량미를 빼돌려 밀수출하고 장부를 조작해 당신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정호는 먹던 것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박주사가? 그럴 리가. 그는 나에게 형님 동생 하자며 이 멍청한 양반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딱 당신 꼴입니다. 은수가 혀를 찼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합니다. 은수의 단호한 선언에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어떻게든요. 제가 폐물을 다 팔아서라도, 아니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 누명 벗길 겁니다. 은수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었다. 정호는 엉겁결에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정호의 손과 곱지만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한 은수의 손이 맞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우린 견원지간 아니었소? 정호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댁이 옥에서 썩으면 내 팔자도 사나워지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은수는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견원지간이라도 부부는 부부니까요. 내 남편 괴롭히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남들이 당신 건드리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그 말은 정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아니 따스한 햇살처럼 박혔다.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었다. 정호는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부인, 고마우면 살아서 갚으세요. 썩어빠진 정신머리도 좀 고치시고요. 은수는 짐짓 매몰차게 손을 뺐지만 그녀의 귀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재판날까지 버티세요. 반드시 증자를 찾아오겠습니다. 은수는 찬압을 챙겨 일어섰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정호에게는 그 어떤 장군보다 든든하고 위대해 보였다. 감옥을 나온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찌푸둥하던 하늘에서 기어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옷을 적셨지만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꺼뜨리지 못했다. 박주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놈들, 내 기필코 내 놈들의 백가죽을 갈라 훔쳐먹은 쌀을 토해내게 만들리라. 은수는 빗속을 뚫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양반집 규수가 아니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무서울 것 없는 아내였다. 그 시각 선해청의 깊은 밀실에서는 박 주사가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정호 그 녀석, 아직도 자기가 왜 잡혀갔는지 모를 겁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형조에서 판결이 날 테니 그때까지만 입막음 잘하면 됩니다. 박 주사가 비열하게 웃었다. 맞은편에 앉은 그림자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방심하지 마라. 그 녀석의 처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쳐선 안 된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사내의 눈빛이 서늘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은수가 파헤치려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권력의 꼴이었음을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죄인 김정호는 국고를 횡령하고 군량미를 빼돌린 중죄를 범하였으니 이에 곤장 100대와 더불어 3,000리 밖의 절해고도로 유배를 명한다. 형조 판서의 서리빨 같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형틀에 묶여있던 김정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곤장 100대.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장독이 올라 유배지로 가는 도중 객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결하는 한여름의 태양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고 형틀 주위에는 매미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 멀리 포졸들 뒤에 서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주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저놈의 간계에 넘어가 이대로 끝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정호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던 찰나였다. 멈추시오. 그 판결은 부당합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날카로운 외침이 정적을 깼다. 판관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군중을 헤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 흑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최은수였다. 그녀의 뒤로는 포승줄에 묶인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왈패들에 의해 끌려오고 있었다. 무엄하도다. 신성한 재판장에 난입하여 감히 판결을 막아서다니.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형조 판서가 대로하여 호통을 쳤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은수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작은 족자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제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명백한 증자가 있습니다. 죄 없는 지아비를 사지로 몰아넣고 진짜 도둑을 놓아주는 것이 나라의 법도입니까? 제 말을 듣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부터 베십시오. 은수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살기 등등하던 포졸들조차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형틀에 묶인 정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정우의 눈에 비친 은수는 그 어떤 보살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부인,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판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증자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은수는 숨을 고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선해청 창고의 진짜 입출납 장부입니다. 그리고 저기 끌려온 자는 박주사의 사주를 받고 쌀가마니를 빼돌린 짐꾼 우두머리입니다. 그 순간 구석에서 여유를 부리던 박주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대감, 저 여인은 죄인의 처입니다. 남편을 살리려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것이며 저놈 또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은수는 코웃음을 치며 박주사를 노려보았다. 조작? 그래, 누가 조작을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은수는 판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장부를 바쳤다. 대감, 박주사가 제출한 장부를 보십시오. 모든 필체가 일정하고 먹물의 농담이 똑같습니다. 이는 며칠 밤을 새워 한꺼번에 급조했다는 증거입니다. 허나 제가 가져온 이 장부를 보십시오. 날짜마다 먹의 색이 다르고 비 오는 날에는 종이가 눅눅해져 글씨가 번진 자국까지 선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일매일 기록된 진본입니다. 판서가 두 장부를 번갈아 살펴보았다. 은수의 말대로였다. 박주사의 장부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은수의 장부는 손때가 묻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어라, 정말 그러네. 저 여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반전되자 박주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제가 보관을 잘하여 깨끗한 것이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뒤에 묶여있던 짐꾼을 앞으로 끌어냈다. 이자의 입으로 직접 듣지요. 박주사가 내 놈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냐. 짐꾼은 박주사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잠시 망설였으나 은수가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이 될 것이나 거짓을 고하면 내 놈 또한 공범으로 참수형이다. 라고 일갈하자 와들와들 떨며 입을 열었다. 살려주십시오. 박주사 나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밤마다 창고 뒷문으로 쌀가마니를 빼내어 나루터의 밀무역상에게 넘겼습니다. 김정호 나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저 야간 순찰을 돌 때 일부러 먼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을 뿐입니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명백한 증언이 나오자 박주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모함입니다. 저 짐꾼놈이 김정호와 짜고 나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증거,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물증이라. 은수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 놈이 그리 나올 줄 알고 준비했다. 은수는 소매 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쏟았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은전과 금부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옥패 하나가 섞여 있었다. 박주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것은 그가 밀무역상에게 담보로 맡겼던 자신의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옥패였다. 이것은 밀무역상의 금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놈이 쌀값을 미리 당겨받으며 맡긴 담보지. 이래도 발뺌할 텐가. 결정적인 증거 앞에 박주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판서의 발밑에 엎드려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조 판서는 경노하여 형한 책상을 내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놈을 포박하여 하옥하라. 그리고 국고를 축내고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박주사를 덮쳐 꽁꽁 묶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은수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은수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죄인 김정호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관아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가 풀려나고 악인이 처단되는 권선징악의 현장에 백성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포졸들이 정호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은수에게 다가갔다. 부인.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 벅찬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은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멍청이 서서 뭐 하십니까? 집에 안 가요? 아버님 어머님 목 빠지시겠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안도감을 정호는 느낄 수 있었다. 정호는 와라 근수를 끌어안았다. 양반 체면의 대낮에 그것도 관아 마당에서 아내를 껴안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은수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으나 이내 그녀의 손도 조심스럽게 정호의 등을 토닥였다. 정호의 어깨가 들썩이며 굵은 눈물 방울이 은수의 어깨를 적셨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정호의 울먹임에 은수는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은혜 갚으려면 돈 많이 버세요. 폐물판 값 다 갚으시려면 뼈가 빠지게 일하셔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이 관아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다. 며칠간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고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정우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다. 어이구, 이 화상아. 은수가 혀를 차며 정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작고 여린 어깨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장사보다 든든했다. 어피시오. 다리가 후들거려 걷지도 못하겠구먼. 정우가 사양하려 했지만 은수는 막무가내였다. 잔말 말고 업히세요. 당신 무거워서 끄는 것도 힘듭니다. 결국 정호는 은수의 부축을 받으며 때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동안 정호는 곁눈질로 은수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독하고 사나운 여인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지혜롭고 강인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 내가 눈이 삐었었지.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몰라보고 돌멩이 취급을 했으니 정호는 뼈저린 반성을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여인을 평생 목숨 바쳐 지키고 사랑하겠노라고. 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김대감 내외와 하인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와 정우를 안았다.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정우는 은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큰 잔치가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국밥을 대접하고 술을 나누었다. 정우는 술잔을 들고 은수에게 다가갔다. 부인, 한 잔 받으시오. 은수가 새초롬하게 눈을 흘겼다. 또 술입니까? 그 고생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아니요. 이것은 술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요. 그리고 정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랑이요. 은수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술잔을 받아들었다.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술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로서의 화합을 알리는 축포였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다시 찾은 신방. 예전처럼 병풍이 놓여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우는 성큼성큼 걸어가 병풍을 접어 구석으로 치워버렸다. 은수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불가침 조약 잊으셨어요? 정우가 시익 웃으며 다가왔다. 조약은 파기요. 전쟁이 끝났는데 휴전 조약이 무슨 소용이요?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어야지. 평화 조약이요? 은수가 되물었다. 정우는 은수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첫째,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 둘째,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해결한다. 셋째, 한 입을 덮고 알콩달콩 산다. 정우의 능글맞은 제안에 은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못 말리는 양반이네 정말. 하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지독했던 여름밤의 열기는 어느새 따스한 사랑의 온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그 누구보다 단단한 인연의 끈으로 묶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
마냥 꽃길만 펼쳐져 있을까? 박주사의 배후에 있던 더 큰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고 정호의 과거 급제라는 숙제도 남아 있었다. 허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작은 돌부리에 불과할 테니까.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돌아 푹푹 찌던 여름의 열기는 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에 씻겨 내려갔다. 김대감댁 사랑채에서는 더 이상 술잔 부딪히는 소리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밤이 깊도록 그릭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 어귀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자활,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공자의 말씀을 읊조리는 목소리는 다소 투박하고 가끔은 졸음이 섞여 갈라지기도 했지만 그 끈기만큼은 예전의 한량 김정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랑채 안 촛불은 심지를 태우며 일렁이고 있었고 정호는 책상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머리에는 필승이라고 쓴 띠를 두르고 있었으나 무거운 눈꺼풀의 무게는 천하장사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법. 고개가 책상 위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 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호랑이 선생님이 등장했다. 서방님,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은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정우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 아니요, 자다니, 그저 눈을 감고 성현의 말씀을 명상하던 중이었소. 정우가 횡설수설하며 침을 닦았지만 은수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은수는 쟁반에 담아온 쓴 탕약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명상 좋아하시네. 침 흘리며 하는 명상도 있습니까? 이 총명탕이나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이러다 또 낙방하여 제 얼굴에 먹칠하실 작정이십니까? 정우는 울상을 지으며 사발을 들었다. 부인, 이 약은 너무 쓰오.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잠은 좀 자야 하지 않겠소? 벌써 사흘밤을 꼬박 새웠단 말이오. 정호가 투정을 부려보았지만 은수는 단호했다. 남들은 10년을 공부해도 떨어지는 게 과거입니다. 벼락치기로 따라잡으려면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폐물판, 돈, 갚아주시기로. 은수의 폐물 공격은 언제나 정호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특효약이었다. 정호는 코를 막고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속이 찌릿할 정도로 썼지만 그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은수는 빈 그릇을 챙기며 돌아서려다 촛농이 눌어붙은 촛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소매 안에서 잘 깎은 밤 한 줌을 꺼내 책상 귀퉁이에 슬며시 올려놓았다. 출출하실 때 드세요. 껍질 다 까놨으니 손 버릴 일 없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정호는 그 속에 담긴 따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정호가 빙그레 웃으며 은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부인, 고맙소. 내 이번에는 기필코 급제하여 그대에게 비단신을 사주리다. 은수는 얼굴을 붉히며 옷자락을 빼냈다. 비단신은 필요 없고 그저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세요. 쏘아붙이고 나가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밤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사랑의 맛이었다. 사실 정우가 이렇게 환골탈태한 것은 지난번 사건의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옥바라지를 하며 자신을 위해 자존심도 재산도 다 버린 은수의 헌신을 목격한 후 그는 사나이로서 뼈저린 각성을 했다. 자신은 은수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강단 있는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 곁에 당당히 서려면 자신 또한 변해야 했다. 더 이상 가문의 그늘에 숨어 사는 철부지가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지킬 힘을 가진 관료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물론 타고난 머리가 비상한 처남 민우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노릇이었지만 정호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오기와 사랑이 있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식년시 3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과거 시험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서둘러 채비를 마친 정호는 대문 앞에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았다. 김대감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거라라며 어깨를 두드렸고 어머니는 엿을 한가득 싸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은수는 아무 말 없이 정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각근을 단단히 매주고 도포 자락을 털어주는 그녀의 손길은 야무지면서도 섬세했다. 잘하고 오십시오. 은수가 나직이 말했다. 정호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떨리지는 않소? 제가 왜 떨립니까? 시험은 대기 보는데 저는 집에서 떡이나 썰고 있을 테니 한석봉 어머니 흉내라도 내게 급제나 해서 오세요. 끝까지 독서를 잃지 않는 은수였지만 정호는 보았다. 그녀의 잡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정호는 은수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다녀오리다. 내 아내 최은수를 위해서라도 꼭 금에 환영하겠소. 과거 시험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긴장감과 열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시제가 발표되었다. 논신의 믿음과 의리에 대하여 논하라. 정호는 시제를 보자마자 무릎을 쳤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책 속에 죽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겪으며 깨달은 바를 쓸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정호는 먹을 갈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친구라 믿었던 박 주사의 배신, 그리고 원수라 생각했던 아내 은수의 헌신적인 의리. 믿음이란 무엇이며 사람 사이의 도리란 무엇인가. 정호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과 피 끓는 경험이 녹아 있었다. 붓끝이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달렸다. 해가 저물고 시험이 끝났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정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밥상과 은수의 잔소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잔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렸다. 정호는 처아 떨어졌고 은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붓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밥숙해진 볼,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은수는 남몰래 정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체온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한 남자가 소년에서 가장으로 성장하며 뿜어내는 치열한 삶의 열기였다. 발표 날까지의 시간은 억겁과도 같았다. 정호는 좌불안석하여 마당을 서성였고 김대감은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쳤으며 은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부엌에서 그릇을 깰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김대감 댁 아드님이 병과로 급제하셨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붉은색 합격증서인 홍패를 든 관리가 들어섰다. 비록 수석인 장원은 아니었으나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아이고, 우리 정호가 해냈다. 해냈어.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무뚝뚝하던 아버지조차 헛기침을 하며 눈가를 훔쳤다. 정호는 홍패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꿈만 같았다.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인파 속에서 은수와 눈이 마주쳤다. 은수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가 입모양으로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축하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부부는 신방에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홍패가 놓여 있었고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정호는 술 한 잔을 따라 은수에게 건넸다. 부인 덕분이요. 이 홍패의 절반, 아니 전부는 부인의 것이요. 은수는 술잔을 받아들고 피식 웃었다. 전부가 제 것이면 댁은 껍데기만 남습니까?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정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은수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예전 같으면 어딜 감히 라며 밀쳐냈을 은수였지만 오늘은 가만히 정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은수야,
정호가 나직이 이름을 불렀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오? 내가 자네 댕기에 먹물 튀겼던 거 기억나다마다요. 그때 이마에 혹까지 나게 때려주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하하, 그땐 정말 자네가 마귀 할멈보다 무서웠소. 헌데 지금은 선녀보다 고와 보이니 내 눈이 드디어 삐었나 보오. 정호의 능청스러운 고백에 은수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입만 살아서는 관리가 되시더니 아첨 실력만 느셨습니다. 은수는 짐짓 타박했지만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정우는 은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 손이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렸고 사람을 만들었다. 부인, 우리 이제 진짜 부부처럼 살아봅시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말이오. 정호가 몸을 일으켜 은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장난기 사라진 진지한 눈빛에 은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려면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준비? 무슨 준비 말이오. 내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소만. 정호가 의아해하자 은수는 정호의 손을 끌어 자신의 아랫배에 가져다 대었다. 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인, 설마? 은수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기가 있습니다. 의원 말이 2달 정도 되었다더군요. 정우는 순간 숨이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이내 엄청난 환희가 폭죽처럼 터졌다. 내가 아비가 된다고?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정우는 괴성을 지르며 은수를 와라 끌어안았다가 혹시나 다칠까봐 황급히 놓아주기를 반복했다. 아이고 조심하시오. 내 새끼 놀라겠소. 세상에 경사가 겹쳤구나. 내가 아비라니. 방방 뛰는 정호의 모습을 보며 은수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점잖지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아이가 아비를 닮아 경망스러우면 어쩌려고. 닮아도 좋소. 자네를 닮아 똑똑하고 나를 닮아. 나를 닮아 풍류를 알면 더 좋고. 정호는 은수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가야, 아비다. 네 어미가 좀 무섭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은 분이란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쑥쑥 커서 나오너라.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도 사랑스러운지 은수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으르렁대던 두 사람이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짙게게도 그들을 가장 가까운 사이로 묶어놓았고 시련이라는 비를 내려 그들의 틈을 메웠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는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뿌리 내렸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감쌌다. 정호와 은수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나란히 앉았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가 노래하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갔다. 이제 그들에게 닥칠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는 이름에 가장 든든한 방패가 있었으니까. 은수 부인, 예, 서방님, 사랑하오. 저도요. 수줍은 고백과 함께 신방의 촛불이 꺼졌다. 그러나 방 안은 어둠 대신 두 사람의 사랑으로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앙숙으로 시작해 연인으로 그리고 부모로 거듭난 이들의 이야기는 한양 바닥에서 오래오래 회자될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우리네 삶을 닮은 진짜 사랑 이야기였다.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힘을 지니고 있어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면서도 때로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기도 한다. 김정호와 최은수의 파란만장했던 신혼생활이 지나고 어느덧 5번의 해가 바뀌었다.
그 사이 마당 구석에 심어 놓았던 매화나무는 제법 굵직한 가지를 뻗어보미면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고 김대감 댁의 풍경 또한 사뭇 달라져 있었다. 과거 급제 후 승승장구하여 형조 좌랑의 자리에 오른 정호는 이제 제법 관료의 위엄을 갖추어 걸음걸이에서부터 묵직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며 안주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수 또한 한층 더 성숙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대부 가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시끌벅적한 소동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자 김씨 가문의 4대 독자인 아들 김영광 때문이었다. 네, 이놈,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고 은수의 날카로운 고함이 안채 담장을 넘어 사랑채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정호는 퇴청 후 의관을 정제하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던 참이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목소리는 5년 전 자신이 기방에서 외상값을 달고 들어왔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지옥의 사자 목소리였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설마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던가.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뇌리에서 빠르게 되감아 보았다. 월급을 떼먹은 적도 없고 몰래 술을 마신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하나였다. 우당탕탕. 마루가 부서질 듯한 발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그마한 꼬마 도령 하나가 혜성처럼 날아들어 정우의 품에 쏙 안겼다.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어마마마가 소자를 죽이려 하십니다. 땀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리는 아이, 바로 5살 배기 영광이었다. 영광은 정호의 둥근 눈매와 은수의 오뚝한 코를 쏙 빼닮아 가만히 있으면 인형처럼 고운 아이였으나 그 속에는 정호의 어린 시절 장난기와 은수의 고집불통 성격이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었다. 한마디로 천하의 개구쟁이였다. 곧이어 문 밖에는 회초리를 든 은수가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치맛자락은 흙투성이었다. 서방님, 비키십시오. 오늘이야말로 저 녀석의 버르장머리를 뿌리째 뽑아놓고야 말겠습니다. 은수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듯했다. 정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등 뒤로 숨겼다. 부인, 진정하시오. 아이가 놀라지 않았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 진노하신 게요? 은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든 것을 내보였다. 그것은 서당 훈장님이 아끼시는 낡은 갓이었다. 그런데 갓의 모양새가 가관이었다. 검은색이어야 할 갓 테두리가 온통 알록달록한 단청 안료로 칠해져 있었고 정수리 부분에는 닭털이 흉물스럽게 꽂혀 있었다. 보십시오. 서당에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훈장님 낮잠 주무시는 틈을 타서 갓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훈장님께서 노발대발하셔서 집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단속 끝나니